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69화 지난 강의 때 트럼프는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를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24시간 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마가라는 그 큰 그림을 그려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속내가 분명히 담겨 있다. 마가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정책의 어떤 수단이 된다. 이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이 트럼프의 속내, 그 마음,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숨겨둔 것일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종료시키겠다. 실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트럼프가 정말 전쟁을 멈춰 세울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고요. 트럼프는 정말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도 했겠지만 트럼프가 이 전쟁을 놓고 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놓고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사실은 마가를 완성시키는데 이 전쟁과 함께 전쟁을 종식시킨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같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그 그림을 함께 완성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2025년 경제전망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또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결국 세계의 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강구하는지 이 전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를 트럼프는 어떻게 이 마가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정치적 선언입니다. 트럼프가 왜 정치적으로 끝났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끝났다. 그럼 바이든은 왜 끝났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역시 위에 쓰여 있는 푸틴이라는 말, 전쟁 때문에 끝났다. 고물가를 유도했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낳았고 또 역시 전쟁을 멈추지 못했고 그 인물이 바이든이고 그 인물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적을 했어요. 유세 현장에서. 전쟁을 못 끝내는 대통령이다. 역시 내가 당선이 돼야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정치적인 선언인 거예요. 정치적인 선언, 공약인 거예요.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정치적인 선언도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24시간 내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그런 전쟁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든은 왜 실패했는지, 자, 바이든의 정책적 실패를 지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은 어떤 거였습니까? 동맹국적 대응이었습니다. 바이든은 갖가지 동맹국을 결성하는 걸 좋아했어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 WHO, 각종 조약들에 가입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동맹국들의 파워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 국들을 압박을 취하는 그 동맹국적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였던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2022년 그 당시에도 제가 이 PPT를 그대로 보여드렸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너 전쟁 계속할 거야?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내가 너 강력하게 경제 제재 가할 거야. 이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Russia will pay an even steeper price.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동맹국들,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너 경제 제재 가할 거야. 너네 원유 수입 안 할 거야. 천연가스 수입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 당장 그만둬. 우리 경제 제재 가할 테니까. 그리고 경제 제재를 뭐 하겠다? escalate, continue to escalate. 계속 경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미국, 두 번째 원유 생산국 러시아. 근데 이건 원유만 말씀드린 거예요. 원유, 천연가스, 그 밖에 각종 원자재, 뭐 예를 들면 알루미늄, 뭐 그 밖에도 뭐 다이아몬드, 각종 뭐 원자재, 뭐 니켈, 뭐 갈라디움, 뭐 여러 가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그 밖에도 각종 식료품 원자재들, 그죠? 밀, 옥수수, 대두 이런 각종 식료품 원자재 포함해서 정말 최대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가 러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로부터 우리 수입하지 마. 우리 동맹국들이 결성해서 수입하지 않을래. 이게 경제 제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제 제재를 가하자 결국 가장 대표적인 거 에너지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러시아와 EU를 잇는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이 실제 감소했습니다. 이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나타난 가스 공급량 추이입니다. 이게 경제 제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스 공급이 감소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 수출에 장애가 있으니까 경제적 충격이 있겠지만 사실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겠죠. 그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물가도 정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성됐지만 미국 물가보다도 유러피언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은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들 주요 경제 제재에 같이 가담했었던 동맹국들이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의 역습을 당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41년 만에 찾아온 이 초인플레이션의 역습을 맞았는데 이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전 41년 전도 정확히 오일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잠깐 기억해 두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나타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 역사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역시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의 역습이 찾아왔었던 것이고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는 그것을 에너지의 무기화였던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요소 공급을 차단한다. 그럼 요소 공급 차단은 곧 요소 수출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 요소 수출 못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근데 누가 당하는 거예요? 요소 공급이 부족한, 요소 공급 대란을 겪는 우리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은 공급을 차단한 나라겠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는 정말 대란에 놓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에너지 대란이 찾아왔고 에너지 대란 끝에 제가 자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시사점 유로피언 주요국들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고갈 문제로 인해서 정말 차디찬 추운 겨울을 맞이했었던 겁니다. 그게 22년의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있던 그 표지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동맹국적 대응이 사실은 동맹국들의 실패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물며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땠나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들의 동맹국.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동맹국들이 결합하면요. 나머지 국가들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왕따 국가들이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이 천연가스를 혹은 원유를 혹은 그 밖의 원자재를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에 또 수출합니다. 대체국을 찾아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헐값의 에너지를 수입받을 수 있으니까 고마워하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이 이 동맹국적 대응을 강조해 오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비동맹국들이 또 똘똘을 뭉치는 계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동 국가들하고 뭉치면서 야, 우리가 중동국 니네들한테 원유를 최대로 수입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달러로 원유를 수입해야 돼? 위안화로 결제하자. 이런 시도가 처음 시작된다든가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또 주요 거대한 신흥국들이 야, 우리끼리는 브라질 헤아라로 결제하자. 우리끼리는 위안화로 결제하자. 우리끼리는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끝났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동맹국적 대응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름 비동맹국들끼리 또 그들끼리의 동맹국적 결합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고립주의를 만든 고립을 못 시킨 거죠. 고립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제재를 정확하게 제재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대응에 실패한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러피언 국가들 보세요. 22년 유로존 독일 성장률이 유로존부터 보세요. 3.3, 23년 0.4, 0.8, 1.2 저성장 고착화된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고요. 독일 경제는 그 유로존의 마천급인데 1.4 작년 역성장 마이너스 0.3 올해 0.0 그리고 내년도 0.8% 정말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결국 동맹국적 대응이 실패로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든은 실패다 이렇게 오명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정책입니까? 고립주의입니다. 동맹국적 대응이 아니라 고립주의적 대응이다. 그러면 고립주의를 하려면 러시아가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중국이 타겟이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중국과 떼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소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내어줄 수 있겠죠. 테이블에서 이제 휴전이든 전쟁의 종식 선언이든 이렇게 서명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전쟁의 종식이 더 좋은 거예요. 전쟁이 더 길어지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남의 땅이거든요. 참 이기적이지만 남의 땅이니까 전쟁이 끝나는 게 더 기쁜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안 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고 그러면 사실 미국의 나름 우방국적 지위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으려 노력할 테니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이든 어떤 지원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종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트럼프는 러시아를 나의 편으로 데려오겠다라는 협상가적 그런 자세로 트럼프는 이 러시아를 데려오는 그런 느낌이겠다. 결국
앞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은 동맹국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반으로 쪼갠 것이었고 중국을 고립시키는데 실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이었고 어쩌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의 편, 또 뭐 중동 국가도 나의 편, 그 밖에 나머지 나라들도 나의 편,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나의 편 국가들도 딱히 우리 우방국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왜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유지해야 되느냐? 왜 세계의 경찰이냐? 왜 우리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둬야 되느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우리 철수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느냐?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굉장히 강한 사이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는데 유리한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우방국적 관계를 조성하면 그 밖에 나머지 나라들이 우방국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 오히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관계로서 똘똘 뭉치게 되면 중국을 적절히 고립주의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구상, 제가 지난주 169화에서 그림 그렸던 트럼프의 큰 그림,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결국 마가다. 그 마가의 정점을 찍는 활용 정점은 바로 이번 170화입니다. 그래서 169화와 170화를 이어서 여러분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활용 정점은 무엇일까? 바로 대만을 내어주는 겁니다. 대만 해협에서 사실 긴장감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만 해협을 놓고 미군의 어떤 해군 함정 혹은 뭐 항공모함이 등장할 것으로 현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긴장감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만을 내어주다시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대만은 내주되 껍데기죠. 그럼 알맹이는 뭡니까? 예, TSMC죠. TSMC를 가져오려 할 것이다. 그러면 TSMC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은 공장을 역시 미국에 충분히 완성시키고 TSMC의 기술 인력들을 완전히 데려오려 할 것이다.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 TSMC 선배들은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TSMC 그 많은 직원들을 데려오기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수행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게 비교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좀 비교할 만한 대표적인 예가 홍콩이에요. 홍콩을 대표했던 산업이 영화 산업이잖아요. 근데 영화 산업의 주요 액터들, 배우들, 또 엔지니어들, 감독들, 이런 영화 산업의 주요 인재들은 미국이 다 데려갔잖아요. 헐리우드로. 근데 홍콩이라는 사실 껍데기, 땅은, 나라는 중국에 내어주다시피 했잖아요. 바로 그건 거죠. 대만을 내어주다시피 하고 TSMC를 가져가는 구조죠. 그리고 그게 마가를 완성시키고 그 전쟁을 멈춘 다음에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그림이 완성된다면, 차질 없이 완성된다면, 물론 그동안 중국이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트럼프만의 큰 그림만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그 와중에 트럼프는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 또 에너지나 그 밖의 자원을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 하는 압력을 취할 가능성이 높겠다. TSMC를 미국에 가져간 다음 추가적으로 주지 말라. 물론 이제 중국은 대만에서 TSMC의 최첨단 기술은
영위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최첨단 기술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의 기술만 생산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미군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서는 TSMC를 폭파시키고 대만의 TSMC 공장을 이제 폭파시키고 가는 것까지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만큼 대만 해협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그런 전쟁 국가들을 미국은 자기 편으로 나름 유인시켜야 된다. 협상가적으로 유인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중국을 고립시키고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다. 169화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속내,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활용정점 TSMC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2025년 경제를 좀 들여다보시고 특히 트럼프 2.0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까지 좀 참조하시면서 참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를 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상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겠구나, 트럼프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 와중에 시진핑은, 중국은 어떤 대응을 강구할 것인가, 또 한국에게 어떤 압력을 또 취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 이 연말이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 앞에 더 긴장되고 초조한 그런 겨울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